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제서야 허둥지둥 이런 제목으로 국내 뉴스, 세계 뉴스 그리고 또 투자 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이렇게 세 가지 모토를 걸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선 첫 번째 주제인 한국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통상산업부가 이제 일종의 경제적으로 특별 재난지구에 대해서 산업위기 지역을 아마 그렇게 설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제 가장 먼저 여수산단, 지금 석유화학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또 이번에는 그 충청도 대산, 그리고 이제 포항, 그렇게 아마 설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걸 가만히 제가 보면서 뭐 이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제도인데, 오늘 이제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하단, 우측 하단에 수년째 위기였는데 서산 포항 이제서야 산업위기 지역 지정, 이게 아마 여수 그다음에 서산 포항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수 산단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충청도도 줘야 되고, 또 석유화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포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그런 아마 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참 돈을 그렇게 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상당수가 나중에 못 갚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융권이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또 세금으로 떼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을 계속해서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단 지정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역할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형님도 좋고 아우도 좋으니까. 석유화학 단지가 몰려있는 서산, 포스코 현대제철이 위치한 포항, 이런 데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재정을 많이 투입한 건 아니고 긴급 경영 안전자금 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아마 연이자가 3.71%니까 조금 유리한 그런 대출 조건이죠.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연 2.68% 그렇게 나오는데, 뭐 이제 석유화학 분야에 중국이 생산 캐파를 늘려갈 때 이미 다 예상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을 중국하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중국 자체가 스케일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재를 대부분 자급자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20년 전 10년 전에 다 훤히 내다보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냐 뭐 그동안 뭐 별로 이렇게 준비를 못한 거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업황부진으로 고전하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영향이 큰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 다 이러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참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돈을 이 정도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석유화학하고 철강 문제뿐만 아니죠. 한국의 전 제조업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지역민들의 그런 문제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계에서 정부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든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괴롭히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 그런데 타격은 또 크네요. 충남 그런 석유학단지가 있는 서산세무서의 국세 수입은 2021년도 3조 5,592억 원에서 2024년도 1조 8,843억 47.1% 감소했다. 이제 세금 수입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늘려놓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특히 이제 한국은 지금 예산 구조가 계속해서 고정비 성격의 경직성 예산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이 계속 줄고 개인 소득세 수입이 계속 들면은 뭐 이거 어떻게 떼오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경우지만 충남 서산 세무서 상황은 한국의 재정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죠.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금 수입 세수가 2024년도에 47.1%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예.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파는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데 한국이 파는 그런 주력 상품 자체가 외부의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산업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경쟁력 자체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 경쟁력 자체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정치인들 동원해가 로비해 가지고 무슨 특별 재난지역 뭐 이런 것처럼 해 가지고 나라 돈이나 이렇게 좀 받을 생각들을 하니까 문제가 큰 거죠.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임금비 부담 계속 높아지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3년간 70% 인상하고 근로시간 계속 단축하고 조세 부담 늘어나고 준조세 부담 늘어나고 아마 직장인들의 업무 몰입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웃풋이 산출물이 나빠지게 되면 인풋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과적 사고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담 계속 늘어나고 전기료를 여러분들 3년 동안 산업용 전기료를 70% 정도 인상했다고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하고 조세 부담 늘고 준조세 부담 늘고 사회 환경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으니까 업무 몰입도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됐다. 왜 어렵게 됐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은 계속 여러분들 올려갈 거고 산업용 전기값도 이런 계속 올려갈 거고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들 거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력한다 해가지고 오늘 여기 한 분이 잘 말씀하셨네요. 전기요금 깎아주고 대출해 주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대출한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부실화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그냥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자원. 귀한 자원을 뭐 지금 AI를 통해서 무슨 뭐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럼 국책사업 수십조 원 또 이렇게가 전부 다 여러분들 그게 또 자원이 낭비될 거 아닙니까? 끊을 데가 이러면 또 다 돈을 타 먹을 거니까. 네? 지역 연구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건대고 학벌되고 해가지고 돈을 다 빼먹을 거 아닙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나라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치?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호되게 당하는 거죠. 여기 한 분께서 뭐 가차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깎아주고 대출 늘려줘 가지고 살아날 수 있냐?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정도대로 안 하면은 자를 거는 자르고 망해야 될 것은 망하고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라앉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참 사고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평소에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을 실정적 사고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실정적 사고라는 것은 데이터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감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성리학의 유산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대국가 시민들이 가져야 될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글인 이영준 작가가 아주 여러분들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리학적 사이비 근대국가의 비극 이런 글을 썼네요. 한국이 근대국가입니다. 그런데 근대국가는 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생각의 많은 부분이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여러분들 현학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비극 위기의 실체입니다. 과학적 태도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음모론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죠. 한마디로. 다 수학 과학을 배웠을 테니까 그거 음모론 그렇게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이영준 작가 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하게 한국의 위기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탈을 쓴 성리학 여전히 한국 사회 그림자 드리우고 있다.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적 사고 이념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선설 바탕의 극단적 관념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상충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근대국가의 외관을 하고 있는데 실상 나라 일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근대국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주자학적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뭘 따져보려고 안 해요. 과학적으로 원인 결과가 뭔지 투입 산출이 뭔지 숫자를 좀 따져보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여러분들 너무나 큰 겁니다. 광우병 같은 거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무 말이 안 될 건데 그걸 무슨 빼숭숭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참 실망스러운 거죠. 선거가 여러분 있어서 선거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을 한번 돌려보면 다 답이 나올 건데 그거조차 전부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비용을 많이 치르겠습니까? 제가 봐도 막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수학 과학을 배운지 생각조차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편이 옳은 겁니다. 우리 편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인 거죠. 그거는 완전히 원시 사고인 겁니다. 근대화하고 여러분 이 근대화라는 것이 근대화 의식이 근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과학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사실 논리 실정 분석 합리 숫자에 여러분들 바탕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근대사회라는 것이 근대국가라는 것이.
이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해 가지고 우리 고향 출신이면 전부가 다 옳은 겁니다. 결론 정해놓고 그다음에 전부 다 짜 맞추는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다 짜 맞추니까 투자를 할 때도 뭡니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퉁쳐가지고 뭡니까 이게 요즘에 뜬다고 하더라. 전부 다 그게 또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근대인이 안 된 겁니다. 근대인이. 인문사회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 다짐이 제도화된 것뿐입니다. 중세 서유럽의 카톨릭 같은 종교 말고도 조선 성리학 같은 인문사회과학의 특정 이론이 과학적 진리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학문에서의 오만과 오류를 넘어서 사회를 지배하는 무지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겁니다. 키가 찬 거죠.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터져도 여러분들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해도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왜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이러면 안 나오는 사회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과학적 사고에 입각해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거죠. 도덕과 이념이 욕망과 현실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기이언론에서 리가 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이영준 작가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런 사고가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오구라 기조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리와 기로 해석한 한국 사회는 성리학은 리와 기의 이기 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 도덕과 이념이 기 욕망과 현실을 지배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이면 전부 다 옳은 겁니다. 상대편이면 전부 다 나쁜 겁니다. 일단 이념과 여러분들 이념과 도덕이 일단 결론 정해놓고 그다음에 여러분 전부 다 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고 한국 사회 근대화를 제대로 못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질적으로 근대화는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정신적 근대화가 힘들었던 겁니다. 오구라 기조는 한국의 특성을 리에 대한 집착에서 찾는다. 한국은 도덕지향적이다. 이 말이 한국이 도덕적이라는 뜻은 아님에도 한국에는 항상 도덕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해 권력을 잡았다. 한국 전체와 한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리학의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오구라 기조는 다양하게 제시하며 숙고한다. 한국인들이 하기 힘든 이야기인 거죠. 여전히 성리학의 틀에 많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근대인은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이런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상장 ETF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해외 상장 ETF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상품 가운데 수익성이 얼마나 차이 나고 이런 걸 별로 안 따져보는 겁니다. 그냥 친구가 가면 그쪽이 좋은 모양이라고 따라가는 거죠. 한국의 특성은 리에 대한 집착이고 한국에서 도덕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해 늘 권력을 장악했다.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성리학의 프레임이 짙게 깔려 있다. 일단 결론 정하고 그다음 그게 두들겨 맞추는 겁니다. 전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적인가 아군인가, 우리 지역 출신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란했다 그러면 내란 결론 정해놓고 그냥 다 맞추는 겁니다. 밑에 전부 다. 선거 문제 없다 정해놓고 전부 다 이러면 다 맞추는 겁니다. 리는 연역적이어서 리지향적인 한국인의 사고체계는 실정적이지 않다. 증거와 절차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자신의 선호하기로 자신의 본능 선입견에 따라서 결정된 결론을 놓고 상대방은 무조건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그게 설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깐 겁니다. 우리가 옳으니까. 리는 연역적이기 때문에 리지향적인 한국인의 사고체계는 실정적이지 않대. 증거와 절차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판검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결론 정해놓고 전부 다 두들겨 맞추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자신이 선호하기로 자신이 여러분들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결론을 다 짜맞추는 겁니다. 정의고 자기가 여러분들 정한 게 정인 겁니다. 객관적인 게 정의가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부종이 사악함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감방에 쳐넣거나 아니면 뭡니까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정확하게 작가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지적을 하셨네요. 주작은 명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에서 더욱 독해지고 황당해졌다. 한국인이 교조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극단주의가. 성리학과 공산주의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인간을 개조해 완성될 수 있다는 리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리학적 사고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되기에는 열등한 비과학적 공상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내분이 잦은 겁니다. 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옳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지금 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선거가 수학이 아니잖아요. 산수잖아요. 산수. 숫자로 된 산수인데 그 산수 하나도 여러분들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짜 맞추는 겁니다. 성리학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위선을 양상하고 윌슨 없이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다. 정의로운 말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위선 사기 특권층이 공고화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지금 나라 보면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사람들이 뭐죠? 마치 진리의 화신인 것처럼 정의의 하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성리학적 내구조가 한국의 운명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근대교육이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리학적 내구조인 겁니다. 논리적 사고가 거의 없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선거 문제 다루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이익과 자기 편에 대한 집착이 전부 다 덮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뭐 경제 성장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참 좋은 걸 항상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거를 이렇게 보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지겨울 정도로 숫자를 항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숫자는 정직하거든요. 숫자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정직하기 때문에 항상 숫자를 중시하는 태도는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제 미국의 4조 달러가 넘는 시장가치 1등 기업인 엔비디아의 2분기 성과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뭐 놀라울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뭔가 하니까 데이터 센터 부분에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걸 보고 어제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한 5% 정도 빠졌다가 오늘 대부분 다 반등했지만 오늘도 뭐 한 마이너스 1% 정도 아마 시장이 마감됐을 겁니다.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전부 다 여러분들 양호한데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6분기째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주목해 가지고 주가가 여러분 5% 정도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게 빠진 겁니다. 미국의 정권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이 사람들은 피 같은 돈을 놓고 여러분들 투자 게임을 하니까 무자비할 정도로 숫자를 추앙하는 겁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소위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주가가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아니 뭐 고용자 수가 좀 늘고 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활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CPI 소비자 물가지수, 거는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시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숫자를 중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분기에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다음 가이던스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다음 분기나 내년에 기업 성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 그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부진하게 되면 그냥 또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든. 숫자를 중시하지 않게 되면은 의사결정을 거르치거나 제대로 진단을 못하거나 미래를 제대로 대비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피를 보는 겁니다. 숫자를 중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되죠.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 지금까지 모두 구입한 미국 상장 ETF 상장 지수 펀드가 55조 원 정도를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인데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 기억은 한 7천억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한 것이 일명 배당 성장주로 통하는 쉬더 찰스 스왑 정권회사에서 만든 SCHD라는 미국의 S&P 500 대형 우량주 지수 500여 개 회사 가운데 여러분들 이 배당 성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가치 중심의 가치주죠. 그런 우량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가장 이 분야에서는 성공한 그런 겁니다. 이제 거기에 3위로 이렇게 많이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뭘 딱 제시했습니까? 총수익률 배당이 재투자됐을 때 하고 가격 상승률을 다 합쳐가지고 총수익률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연평균이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대표적인 펀드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13% 1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투자자 같으면은 3, 4%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꼭 배당이 필요하지 않으면 성장주에 투자하지 그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안 할 것 같거든요. 1%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10년 20년 가게 되면 자산 규모 차이를 크게 놓기 때문에 숫자를 중시한 숫자를 가끔 여러분 미국 정시에 대해서 분석하는 전문가들 글을 보더라 전부가 뭡니까
숫자로 된 테이블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벌어들인 굉장히 귀한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 상품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투자 상품의 평균 수익률도 한번 보고 변동성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게 쫀쫀하게 따져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뭐가 좋다 하더라. 그게 일종의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엑셀 파일로 이런 선거 자료를 받을 정도로 선거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그냥 평범한 통계 분석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편차도 구할 수 있고 평균값도 구할 수 있고 최빈값도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런 분포도도 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규칙도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가 그 선거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데이터인지가 밝혀질 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해가 보여줘도 뭡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그냥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손 딱 틀어버린 겁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수학 과학을 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한국 사회 전체 다 그게 이런 퍼져 있는 겁니다. 대충 퉁치고 이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런 HBM 같은 경우는 나노급 상품들을 만드는 건데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회사들은 그런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중국이 부상을 하고 중국이 중간재를 전부 다 대체할 건데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산업에 이런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다 따져봤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되는 거죠. 주자학적 사고방식,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 도덕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근대인이 탄생하는 근대인이 고대인이 아니고 고대인은 주술적 사고, 도덕적 사고, 이데올로기적 사고, 우리가 남이가 사고 본능에 이름 따르는 사고를 하는 거죠. 본능에. 그렇게 하면 돈도 잃고 나라도 완전히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투자 방송하면서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이러하니까 이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어려워지겠습니까? 사회가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작은 일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논리로 따지고 그다음에 자료도 찾아보고 숫자도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근대인이고 그게 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내가 노후가 되면은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어디서 조달해야 될 것이고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고 그 추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따져보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실정이 밥을 먹여줍니다. 실정적이지 않고 그냥 대충 감을 가지고 때려잡으면은 나중에 피를 보게 되는 거죠. 일단 현실을 오도하게 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죠. 전망도 못하고. 자, 여러분 뭐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나라 백성들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밖에. 한국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해가 한국이 어려워지는 그런 건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찢고 볶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세상은 썰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AI가 그냥 통번역사 그냥 대체하는 거. 올해가 여러분 첫 해랍니다. 국제회의에서 통역사가 없어진 첫 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남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사장 통번역사가 없어진 원년 첫 해인 겁니다. 통번역사가 여러분 하나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통신대학 번역대학원도 여러분 아마 외국어 대학에 있을 겁니다. 통번역사가 없어지면은 정권 애널리스트 없어지는 거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뭐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생하게 여러분들 기자가 정리 잘했네요. 한국인들은 그동안 구글 번역, 파파고 번역 등을 활용했고 이보다 더 낫다는 디벨이 나오자 한호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해주는 AI 챗봇과 전문 통신 번역, 통역 번역 소프트웨어를 더 활용한다. 구글 번역 만든 사람들은 영원히 갈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파파고 번역도 마찬가지 전부 다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AI 때문에. 이렇게 이름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 겁니까? 한국에 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 직장을 가지겠냐 이야기죠. 최근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올해가 행사 통번역 직종이 없어진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영어로 진행되는 대외 행사 3건에 가보니까 모두 통번역사 대신 실시간 AI 통번역 서비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막상 피부에 닿으니 공포감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국제회의나 이런 데 참석할 기회가 좀 적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번역사가 없어진 겁니다. 통번역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연구소의 리서치도 없어지는 것이고 정권회사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도 없어지는 것이고 데이터나 지식을 다루는 대부분 직종이 대체가 된다는 것 봅니다. 통역 번역사 이름 쓰는데 시간당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다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세월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런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아침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충격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열심히 이걸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자극을 받습니다. 보통 국제회의에 가면은 외국인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면 참가자들은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사람 통역사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헤드폰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헤드폰 만드는 업체도 여러분들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자 무대 좌우측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한글 통역 자막이 떴습니다. 영원히 다시 안 온 겁니다. Never never come again.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엎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많이 어려워지면 그때 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평생 관료를 해놓으니까 망한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인생의 길이든 세상의 길이든 간에 원웨이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가고 그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그게 인생의 길인 것이고 그게 사업의 길인 겁니다. 한국이 가다가 한번 엎어지게 되면 그다음 못 돌아옵니다. never never come again. 다시 못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걸어가는 길은 그걸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다른 세계로.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데를 만나면은 다음에 여기에 누구하고 함께 또다시 와야겠다. 또다시 뭐 안 가지 않습니까? 또다시 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갔을 때 잘 보고 많이 느끼고 다시 그거
못 가는 겁니다. 그냥 미래를 향해서 그냥 펼쳐지게 가는 겁니다. 어제는 그냥 어제로 끝난 겁니다. 전부가 대체가 되는 겁니다. 최근 AI 발전으로 통번역 시장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럼 학원도 영향을 엄청나게 받겠네요. 외국어 학원은. AI가 적용될 수 있는 직업 40가지를 선정했는데 없어질 직업 1위가 통번역가인데 그것만 없어지겠냐 이야기죠. 내가 볼 땐 전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점수를 매겼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름 나온 아마 연구 보고서 모양입니다. 통승사 번역가, 작가 저술가,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권 사무원, 텔레마케터, 정치학자, 정치학자가 필요 없는 거죠. 정치학자 논평보다는 AI 논평이 훨씬 나을 테니까. 기자, 교정교열자, 편집자, 경영대학 강사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뭐 그냥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영업직, 데이터 과학자, 개인 재무 상담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거 다시 여러분들 경제학 대학 강사, 웹 개발자, 경영 컨설턴트, 모델, 자기 문제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을 겁니다. 데이터하고 지식과 정보를 다루지 않는 현대 업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행사장 통번역 외에도 외국인과 1:1 대화에서도 AI 통역 기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AI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적용했고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이를 한국어로 통역해 음성으로 전달하고 설정을 통해 A에게 걸려온 전화는 항상 영어로 B에게 걸려온 전화는 항상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래도 뭐 외국어를 익혀놔야겠죠. 통번역기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한 게 더 나을 거니까 아무튼 간에 학원 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통번역가가 국제회의장에서 없어지는 첫 해였다라는 그 뉴스는 의미심장한 뉴스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한국 문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세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라이들 전성시대 같아요. 하도 사회가 악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한데 중심을 잘 잡으려면은 세계관과 인생관이 반듯해야 되죠. 세계관과 인생관이 반듯해야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행동도 반듯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보면은 세계관의 혼돈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여러분들 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반듯함, 정의로움, 훌륭함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오랜만에 세상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이 이민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네요. 그냥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의 역사와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인들 무슬림들이 유럽 사회에 들어오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사회에. 이 범죄가 굉장히 많네요.
범죄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런던 지금 시장이 무슬림 출신이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1000명당 섹슈얼 오펜스니까 이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별로 통계가 나왔네요. 영국 사람 본토 사람들은 39번째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국가별 뭐 그런 차별이 아니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살았던 나라 자체가 혼란스러운 데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엘리트리아,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나, 알제리, 소말리아, 국적별로 1000명당 몇 명인지를 조사한 겁니다. 수단 전부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알바니아, 이라크, 이란 1000명당 26.32명이 여러분들 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집트, 모로코, 케냐, 로마니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스리랑카, 자마이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가나, 터키,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인디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움, 폴란드, 리투아니아, 브라질, 네팔, 라트비아, 시에라레온, 앙골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이네요. 이 이민 문제가 참 영국 사회가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뭐 어떤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언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도 이제 이민자를 개방하는 그런 추세들이 앞으로 계속 가소가 될 거니까 이민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과거의 역사, 종교, 문화 전부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만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 여러분들 참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을 그냥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는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한국도 앞으로 그냥 심해지겠죠.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다시 소개를 했네요. 여기 엠버 듀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네소타인가에서 가톨릭 학교에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우발적 발표나 깽단 폭력, 경찰 총격들을 제외한 경우, 그렇게 우발적인 그런 사건을 제외하게 되면은 2023년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총 4건입니다. 이 4건의 가해자 중 2명이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입니다. 50%가. 성정체성은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번 사건에 이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그 학교의 총기 사건에 성전환자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면 여자에서 남자로 변신한 한 거겠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성전환자가 지금은 남자인데 자기 성별이 남자라고 하는데 원래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로 그렇게 전환한 것 같다는 거죠. 전환한 거니까. 그걸 이제 오늘 크리스티피 노엠 장관이 국장이 분명하게 밝혔네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에너시에이시아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23세 남성입니다. 스스로 트랜스젠더 주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변신한 겁니다.
이 정신나간 괴물은 학년 첫 미사 시간에 기도하는 어린 학생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이 깊이 병든 사람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하여 너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라는 것을 희갈게 썼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폭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신앙이 좀 깊으면은 마음을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겠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자인 모양이에요. 아주 큰 부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자가 남긴 여러분들 트윗 글이 인상적이거든. 당신이 커피 한 잔에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면은 요트를 가지도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요트를 가져본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더군요. 일상의 작은 일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느끼고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엔 자극적인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개인이 마음의 평정심이나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지만, 마음 관리하는 부분은 이 정보가 여러분들 너무나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을 중간에 신부님이 계셔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꼭 중간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직접.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험한 세상을 잘 이렇게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구조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강건하고 사람이 뚝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참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공적인 이슈에서 사적인 이슈, 투자 이슈나 이런 데로 가면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투자 세계는 과실이 있는 세계고 정직한 세계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사기를 쳐가 이런 물건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훔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적 영역은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다루고 세계 문제를 넘어서 투자 문제까지 가게 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왜? 정직한 세계, B씨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요즘에 투자 문제를 더 많이 다루겠죠. 사업 세계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제 어제 방송에서 한 유튜브, 좀 유명한 유튜브가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참 품성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아무리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호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부호가 됐는데 사기를 쳐가 여러분들 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사업 세계는 정직합니다. 김종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처럼 정치란 것은 허비고
사업은 실업이다. 과실이 있는 거죠. 방송 내용도 제가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앞으로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유익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사업 세계는 그냥 칼 같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정치는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업가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직접 올린 하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한 장으로 내가 왜 위대한 사업가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뭔고하니까 이 슬라이드는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V3와 V4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타쉽의 여러분들 관한 내용입니다. V3는 올해 말까지 제작 및 테스트 될 것이고 V4는 2027년에 나올 예정이고 아마도 높이 150m 무게 7,500톤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 이야기를 다루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 정직하니까. 실패할 수 있는데 이 우주선을 비히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네요. 비히클 썸머리.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뭡니까? 이게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엑소스페이스 사이에 스타쉽 우주선 개발 과정에서의 이노베이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처럼 우주선은 15톤짜리인데 궤도 운반이 200톤 플러스 알파까지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우주선을 여러분들 올리는 추진한 부스터 추진대 탑재량이 3250톤에서 4050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엑스페이스가 19억 불을 버는 겁니다. 19억 불. 나사에서 1억을 벌고 1억 불을 벌고. 얼마나 정직하고 사업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부스터 추진체 탑재량이 3250톤에서 4050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궤도 운반 능력이 15톤에서 200톤 플러스 알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뭐죠?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래 첫째도 숫자, 둘째도 숫자, 셋째도 숫자.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셋째도 증거.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 첫째도 직시, 둘째도 직시, 셋째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전부가 여러분들 뭐가 많은 거 아니까 과장, 거짓, 사기, 조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냥 한 슬라이드 한 장으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주선 총 높이가 50m인데 앞으로 61m까지 여러분들 우주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많이 올려가야 되니까. 총 높이가 121m 이러면 우주선이 142m까지 1년 사이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걸 위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피눈물 나게 일하겠습니까? 그 수백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경영자가 여러분 조율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그런 일을 할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겁니까? 그래서 숫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를 보자는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다음에 이제 AI 쪽에서 만든 글록이라는 것이 또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문가용으로는 최고가 이런 글록 모델입니다. 제미나이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조금 떨어지죠.
제미나이도 괜찮은 모델인데 오픈 AI사의 챗GPT도 괜찮은 모델입니다. 괜찮은 모델인데 당신이 유료 모델을 돈을 주고 두 개 모델을 구하려면 어디를 구하겠냐. 그럼 당연히 저는 그로그하고 제미나이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다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글록2가 지금 허깅 페이스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순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미나이가 구글 AI 모델입니다. 구글 AI 모델. 중국 모델도 인기가 많네요. QN 이런 것도.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챗GPT의 오픈 AI, 그 다음에 XAI 사이에 그록,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엔스로픽 사이의 클로드, 이렇게 몇 개 모델이 있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open to change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변화에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지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더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관심을 안 가져보는 겁니다. 기초자산, 이게 좀 잘못됐네. 기초자산 없는 자산. 자,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좀 꺼지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14억 불 정도가 지난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돈이 아웃플로. 펀드에 들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양이 2025년도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겁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가지고 주 단위로 볼 때 세 번째로 가장 크게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번역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암호화폐 펀드에서 14억 달러 1조 9천억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들어오는 것 배가 나가는 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25년 3월 이후에 최대치고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큰 주간 유출액입니다. 들어온 거 나간 거 빼면 가장 나간 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비트코인 펀드에 10억 달러 유출되면서 주도되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서도 4억 4천만 달러 인출했습니다. 가상화폐 가장 여러분들 양대축인 비트코인 펀드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빠져나간 겁니다. 월별 누적출은 이더리움에서 25억 달러가 순유입이 있었던 반면에 비트코인은 10억 달러의 순유출을 겪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꼭 필요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글이 마무리됩니다. 한국의 젊은 분들 가운데 암호화폐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젊은 분들 가운데 돈을 좀 잘 쓰는 분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해가지고 그런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기성세대들은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코인 뭐 이렇게 해서 좀 경멸하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될 것 같다.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업계에 좀 알려진 분이 피터 시프란 사람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조정될 것 같다. 큰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까지 이게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로 보는 겁니다. 이 거품은 이제 바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40% 정도까지 조정될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참조를 그냥 비트코인이 지금 12만 불까지 올랐는데 7만 5천 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펀드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언짢은 이야기지만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는 것, 엔비디아의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초자산이 없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보시면은 미국의 달러화가 비교적 안정된 통화지만 2020년 1월에 비해 가지고 2023년 1월 불과 여러분들 3년 만에 0.86달러가 됐거든요. 1달러짜리가 구매력이 0.86달러로 떨어진 겁니다. 2000년도에 1달러가 실질적인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가지고 0.55달러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원화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원화는. 그러니까 자산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인플레로부터 자산을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화가 이 정도 급속히 떨어지게 되면 원화는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여러분들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그냥 예적금만 하고 있으면 그냥 한 해 뭡니까 4% 5%씩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이런 것을 그대로 피부로 많이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숫자로 보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이런 인플레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플레 방어가. 많이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들이 이런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통화량을 늘려 가지고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 외에 수익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수익 창출이라는 것은 없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금이 실제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희소성과 인류의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지니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찍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금처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면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치를 보존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기존의 금융상품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가치를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고 그 가치는 전통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기초자산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신뢰, 탈중앙화, 희소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에 비롯된다. 가치 저장 수단이 가능한 아주 보기 드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저는 가상화폐는 투자를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갖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니 기초자산이 전혀 없는데 그거 여러분 사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산이 없지만 가치 저장이 확고하게 이름 가능한 자산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계속 수요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희소성 예,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희소성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고 오늘의 주가가 신고점이었네요. S&P 500이 공식적으로 신고점에 도달한 2025년도의 4월 초에 관세로 인한 해방 기념일부터 33%가 올라간 겁니다. 미국 시장은 우상향하니까 쓸데없는데 여러분들 자원 낭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경쟁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다른 나라 시장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자비하게 경쟁을 하니까. 무자비하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자비하게 중요하고 경쟁하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뭘 하다 걸리게 되면 완전히 감방 가야 되니까 장난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셔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작은 규모로 하든 중간 규모로 하든지 간에 개인의 투자 철학이 명확해야 되고 투자 방향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철학은 장기 분할 적립식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고 투자 철학은 주식 투자는 우표 수집과 같다. 한 번 사면 절대 안 파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투자 방향은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 가운데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개별 주식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ETF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상장지수펀드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상은 넓고 좋은 상품은 많은 겁니다. 속지 않을 좋은 상품이 많은 거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냥 부자 되는 겁니다. 세월과 여러분들 그냥 비례해 가지고 뭐 그렇게 서두르거나 조바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표 수집처럼 미국의 상장 지수펀드를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 그 결정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재테크 역사에서 엄청난 그런 여러분들 변화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상장지수펀드를 하다가 상장지수펀드가 좀 많이 쌓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초우량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죠. 초우량주는 그거는 맨 마지막에 다음에 하는 건데 이제 그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업들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어제 이제 모든 미국의 우량 ETF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시장 가치가 4조 원 넘는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주가가 여러분들 어제 시장이 마감되고 2분기 성과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좀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다 회복이 됐네요. 오늘 많이 회복됐는데
이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 이야기. 여기에 다니엘 뉴만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는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가설입니다. 가설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는 겁니다. 참조해서 자기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를 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클 때 많이 빠졌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빠졌을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딥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량 개별 주식은 딥바이를 해야 될까 딥바이. 평소에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평소에는 상장지수 펀드를 사고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어가 이런 많이 빠지게 되면은 뭐 한 7%에서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 그때 한두 주씩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다니엘 뉴만이라는 사람의 통찰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9년에도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90%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2029년까지 유지가 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공병호 TV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법 지났는데 젠슨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AI 칩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기 노력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포기할 거다. 그리고 차라리 엔비디아에서 구매해 쓰는 것이 싸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니까 젠슨 황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논평했는가 하니까 AI 칩이 설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일 같다. 그래서 2등 업체인 AMD가 그렇게 지금 시장을 못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런 이런 논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조금씩 사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니엘 뉴만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논평을 젠슨 황 이야기하고 합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설계하는 부분이 만만찮은 것 같다. 그리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붐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여전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보여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전기 수요 2030년 이후까지 전기 수요 자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 뭡니까? early stage 초기 단계다 거죠. AI의 초기 단계다 이야기죠. 초기 단계인 것 같다. AI 인프라에 한 4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다니엘 뉴만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전망 같습니다. 젠슨 황이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이 한 4조 원 정도 시장이 더 만들어질 것 같다. 앞으로 5년 사이에. 그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회사들 2020년 2026년 2분기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26년도 1분기에 이게 단위가 뭡니까? 391억 불인가? 이 늘어나는 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2026년까지 시장을 다 이러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분야가 데이터 센터, 게임, 자동차, OEM,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46억 불, 410억 불.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매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410억 불 팔은 410억 불. 410억 불 판 겁니다. 2년 만에 10배가 뛰었네요. 이 시장을 2등 업체인 AMD가 여러분들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할 거로 이렇게 봤는데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 속도가 좀 둔화가 되죠. 속도가, 증가율이.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 SCHGQQQM 이렇게 하시네요. 가장 정통 코스를 가시네요. 어떻든 여러분들 투자도 정통 코스를 고수해야 됩니다. 정통 코스를. 그리고 1등 업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등 업체가. 2등 3등 업체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개별 주식은 여러분들 뭐 아주 여유가 있으면 사더라도 개별 주식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다음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견문만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매출 410억 불 가운데 절반이 두 개 회사에서 나옵니다. 아마존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사.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절반이 레버뉴니까 매출이 아니고 수익의 총수익의 절반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멋진 다니엘 뉴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 회사에서 여러분들 매출이 이익이 50% 정도 발생했지만 두 개 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500만 이상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두 개지만 두 개 회사에서 50억 수익이 발생했지만 대단히 수익 모델이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섹터 투자입니다. 다른 섹터 투자는 제가 발 놓고 말리지만 반도체 섹터 투자는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투자죠. 여기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SMH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반도체 섹터 투자에서는 엔비디아가 22.04%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사가 가장 오래된 SOX에는 8.72%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SMH가 여러분들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죠. 집중도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SOXX에는 TSMC라는 대만 반도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업체 거는 거의 안 갖고 있는 거죠. 이 SOXX는. SMH는 10.57%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견문을 좀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형 ETF를 갖게 되면 그중에 대부분 1등 업체가 엔비디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한 주, 두 주 정도 엔비디아 개별 주식을 또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양반은 확고하게 이야기하네요. AI 붐은
끝나는 거하고 아주 지금 여전히 거리가 멀다야. 엔비디아와 AI 붐은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불구하고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참조를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성장률이 낮아진 겁니다.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들 그걸 타격을 어제 좀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통찰력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냥 뭐 공적인 그런 이슈를 다루게 되면 따분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영역은 재밌지 않습니까? 구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글이 AI 경주의 마지막 성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픈 AI사의 챗GPT가 조금 깃발을 날리는데 구글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구글이 유튜브라는 엄청난 데이터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글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구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구글 주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방송 중인 한 분이 제가 구글을 투자하는데 참 진국 같은 주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구글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가운데서도 가장 저렴합니다. 주가 수익률이 22.9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팔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우표 수입처럼 그렇게 6개월 동안 꾸준히 6개월 동안 많이 올랐네요. 23.23%. 올해 들어서 11.34% 올랐네요. 4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에 폴리마켓에서 베팅을 했네요. 2025년 말에 AI 모델 가운데 최고 회사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1등이 구글, 2등이 오픈 AI, 그 다음 3등이 XAI, 엔스로픽은 거의 다 이제 3파전이 들어간 것 같아요. 3파전. 3파전. 이게 이제 구글인 겁니다. 뭐 시장에 사람들이 베팅한 거니까 주관적인 평가죠. 평가로 이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올려주신 이미지는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으로 2025년 말에 가장 좋은 AI 모델을 가진 회사가 어딘지 예측한 내용입니다. 구글이 71%죠.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한 거나 특정 섹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투자 방향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구글은 최종 성자가 될 겁니다. 구글은. 성능이 아주 우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러나 믿고 쓸만한 괜찮은 모델인 거죠. 거기다가 구글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동시에 구글은 엄청난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훈련에도 큰 여러분들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반응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금입니다. 그 데이터에서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회사가 XAI하고 구글인데 구글 데이터가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구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버린 거죠. 얼마 전까지 한 180불 정도 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 뉴만이 이야기하네요. 엔비디아도 성자지만 구글도 성자입니다. 구글은 다음과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도 갖고 있고 이미지 제작 모델도 갖고 있고 비디오 제작 모델도 갖고 있고 자체 칩인 AI 칩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AI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 외에 구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참 그분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글 남긴 거 실방송 중에 글 남긴 거 상당히 유익한 거죠. 제가 몇 해 전부터 구글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예. 진국 같은 그런 회사인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ETF가 어느 정도 좀 자리에 잡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사서 모을 만한 사서 모을 만큼 좋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구글은 또 다른 성자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외에 최고의 AI 종목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역사 스페셜 11번째 시간 오후 8시 이번에 스페인이 일어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